이게 예. 그래, 자료는 뭐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어쨌든 제가 2016년부터 뭐 이런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 소멸 위험 상태를 좀 진단하고 한 것 같은데 최근에는 2022년 올해 3월 달로 봤을 때 한 50% 정도가 이제 지역 소멸 위험 지역으로 했고 이게 점점 되는 추세에 있고 어, 해마다 이게 전망치를 좀 수정할 정도로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발표에 의하면 농촌 오지 지역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중도시 또 최근에는 이제 부산, 대구, 광주도 점점 거기 컨셉에 의하면 인구가 이제 감소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적신호가 해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지역 소멸 현상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지금 제대로 접근하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이제 우리가 좀 논의가 필요한데, 일단은 인구 감소, 인구 증감의 측면에서 이제 정부도 접근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인구 증감은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연적 증감으로 가지고 이제 인구 절벽 이런 문제로 지역 소멸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은 또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사회적 증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 정부의 불균형 발전, 예, 불균형 불균동 발전 전략을 60년 동안 써오면서 인구가 서울 수도권으로 대거 집중을 하고 그래서 또 인구가 서울 수도권의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것이 오히려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니냐. 고령화는 뭐 어쨌든 이거는 뭐 그런 원인이라기보다는 정,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저출생은 바로 이 사회적 증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래 보면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어쨌든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소멸 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게 자료를 보면 인구가 학교 출산율이 그 가장 낮은 지역이 이 농촌 지역 지금 이른바 지역 소멸이 이야기되고 있는 지역이 아니고 서울 등과 같은 대도시 기초지자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농촌 지역이고 낮은 지역은 지방 소멸에 쓰나미에서 안전한 지역이고 이걸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 증감, 인구 감소를 그것도 나눠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 이제 보면 보이잖아요. 영광, 임실, 전북, 전남, 강원, 경북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좀 더 위에 서울이 한 5개 정도 되고 대구 하나, 부산 2개, 뭐 이렇습니다. 곡성이 이제 예외적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대도시 지역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 소멸, 지역 소멸을
단지 그 인구 감소, 저출생 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사회적인 현상이다.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또 사회적 현상이 또 사실은 자연적인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의 지방 소멸은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인해서 이제 각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쨌든 기본 현상적인 원인을 거기서 근본적 원인은 거기서 또 다시 더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만은 일단은 수도권의 인구 집중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왜 그러냐? 이거는 또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 수도권 인구 집중도 이래 보면 최근에 10년 동안 보면 인천은 늘어났지만 대부분 부산, 대구 이렇게 광주 다 줄어듭니다. 대전하고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또 이동률도 점점 이렇게 마이너스가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여기 서울의 청년들이 상당히 좀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도 청년 인구가 더 집중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지금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지역 내부에 뭐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게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최근에 한 20년 동안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부는 균형 발전 정책을 쓰지만 각 부처들은 또 수도권 집중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저 수도권 규제 완화 이것도 이제 뭔가 이게 뭐가 기업이나 경제계의 요구가 있으면은 서울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고 또 서울에 또 신도시를 건설해서 이제 자꾸 집값을 잡아보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다시 또 인구를 집중시키고 다시 수도권이 팽창되고 왜냐하면 수도권에 이제 인구가 집중할 수 있는 요인은 놔두고 자꾸 이제 그 투자를 해서 이걸 자꾸 만회하려고 하지만 인구 집중 요인은 그대로 놔두고 이제 되니까 수도권에 더 인구가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수도권의 인구, 특히 젊은 인구가 더 빠져나가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문화적 트렌드가 돼가지고 안 가면 미래가 없다고 아예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은 지방에 남아 있으면 각 서울 수도권을 제가 남은 지역에 있으면 뭔가 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처지는 것 같고 낙오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 뭔가 그거 가서 이제 새로운 흐름을 이해하고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서울 수도권으로 가야 된다는 거. 이런 문화적인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60년 동안의 중앙정부의 불균형 발전 정책이 있다. 최근에 20년 동안 균형 발전 정책이 하지만 굉장히 미흡하다. 저는 균형 발전 정책은 성과 내기 어렵다. 실제로 이제 예산이 그것에 집행되기 때문에 뭔가 지역에서는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지역 사회의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그 뭐 저 한계가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방 분권을 제가 좀 그동안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지방 소멸의 근본 원인이 저는 우리의 권력이 너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사실은 이게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되려면 권한과 결정권이 주민, 시민, 국민, 유권자, 주권자한테 이게 적정하게 분산이 돼가지고 어느 누구도 권력을 쓰는데 조심스럽고 그리고 남용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지금 대한민국은 아니고 아시듯이 지금 뭐 여야 정당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갈등 또 이렇게 정치권 간의 갈등 이렇게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보가 자꾸 뉴스에 나오고 이런 이유들이 바로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 우리로 봐서는 대통령과 국회와 대법관 하여튼 거기에 주변에 있는 언론 어떤 문화 권력, 언론 권력 뭐 이런 그룹들이 이제 과다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를 풀어내질 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소멸도 역시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주민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지금 실질적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표를 뽑는 권한만 우리한테 있지 일상에서 우리 지역의 지역사회나 국가사회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권한이 없다 보니까 갖지 못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하여튼 권한이 있는 지역에 구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지역으로 이제 뭔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 뭔가 빨아당기는 힘, 구심력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들, 그 서울 수도권은 어쨌든 중앙정부와 대통령과 이렇게 강력한 파워 집단들이 거기 있으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으로 이렇게 뭔가 구심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60년 동안 누적되니까 지금 마치 그 지역 자체가 원래 경쟁력이 있었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게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권력이 각 시도나 시군구나 동읍면 지역으로 싹 분산되어 있으면 그 지역 자체가 구심력을 가지게 되고 언제 그랬다냐는 듯이 이제 그 지역이 상당히 사람들도 이렇게 안 떠나고 올 수 있고 이게 이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텐데 우리는 그러니까 좀 다 빠져나가요. 지금 비수도권 지방의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원인이 바로 이런 당기는 에너지, 그러니까 권력과 권한과 결정권이 없는 데서 저는 문제를 들여다봐야 제대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제 저는 지역 소멸 문제도 해결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양극화, 경제 양극화, 정치 사회적 갈등 이런 문제들도 다 권력과 권한이 집중으로부터 이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 그 위에 어떤 원인으로 이게 이런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끊임없이 정폭되고 조장되고 이렇게 확대되는가. 우리 정치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퇴보하는 듯한 느낌이 주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권한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음으로써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분산하고 공유하는 정치 제도를 도입에 우리 뭐 대부분은 그런 데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산하더라도 이제는 체감할 수 있으려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작아야 될 것 같아요. 작은 공간에서 이제 그걸 체험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최소한 동읍면 지역이 자치단체화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그동안 고민해온 어떤 내린 결론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드리면 그러니까 결정권을 가진 지역이 이게 동과 사람이 이동을 하고 거기서 결정권을 가진 데서 고급 정보가 흐릅니다. 그 서울 수도권의 청년들이 왜 이렇게 유능한 청년들도 대부분의 또 뭔가 노력하는 청년들이 왜 서울 수도권으로 지방대학에 가지 않고 수도권 대학으로 가고 취업을 글로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어쨌든 거기는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 고급 정보가 거기서 흐르고 고급적인 어쨌든 인적 네트워크도 거기서 이제 되니까 뭔가 그 서울 수도권은 원래부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로 저는 봅니다. 만약에 분권화되어 있으면은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대부분이 제한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문제를 그동안 계속 못 풀고 있고, 정치권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대부분의 정치인들, 중앙정부 국회의원들은 균형 발전 이야기만 조금 하지 분권 이야기는 제대로 하는 정치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대학 위기도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고, 지역 소멸 현상도 나타나고, 청년 유출도 바로 이러한 문제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지금 그 역대 20년 동안 참여정부 때부터 균형 발전 정책을 써왔습니다만은 지금 성과가 이제 오히려 또 성과가 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뭔가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제대로 된 정책도 써보지도 못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서 균형 발전, 돈으로 가지고 우리가 분산해가 뭔가 각 지역에서 아이디어 내고 해가 이런 균형 발전 정책도 알고 보면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주도하는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 결정권을 분산해서 각 지역이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균형 발전 정책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지방 분권 할 때 지금 한국 사회의 지방 분권 자치는 대부분 연구자들이 행정학자, 정치학자들이 요즘 관심을 좀 더 갖고 있던데 행정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 하면 정부 간의 관계로만 이해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이 있다는데, 저는 이제 운동적 차원에서, 실천적 차원에서 그거는 부족하다. 그런 측면이 있지만 더 근본적인 측면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역사회, 주민과 주권자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바로 시민사회가, 주민사회가 동업면입니다. 일로 권한 이양해서 하는 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 분권할 때 우리 그동안 이제 합의한 거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각각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각 지역이 갖고 있는 결정권과 관련해서는 입법권이 하여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법법, 행정권은 다 중요합니다만은 입법권이 핵심 분권의 지방 분권의 핵심 과제다. 그 지역이 법률 제정을 통해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결정하고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입법권인데, 저희들은 이제 개헌을 통해서 자치법률 제정권을 시도나 시군구가 가져야 된다. 동업면 지역은 조례제정권 정도를 가져야 이게 이제 지역사회가 상당히 윤기가 나고 제대로 이게 우리가 선진국으로, 정치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게 이제 지방분권 효과는 이게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각도에서 보면 주민의 권한 강화, 그 다음에 지금 권력기관을, 이게 권력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이게 주민 시민한테 주어지고, 각종 사회 갈등 해결하고 예산 문제도 이게 낭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극화 문제, 국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문제, 그 다음에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효한 어떤 접근이 바로 지방 분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이 운동을 하면서 지방 분권 정치, 경제, 사회 체제를 어쨌든 시장의 영역, 경제 영역과 사회 공동체 영역으로 보면, 시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지식 기반 경제에서 대학이 좀 중심이 되고, 사회 영역에서는 주민 주권, 시민 주권 기반은 역시 동원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틀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최근 이제 좀 고민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시장과 공동체인데, 시장이 너무 커지면 공동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 적정한 시장도 적정해야 되고
공동체가 이제 제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둘러싼 환경을 이제 잘 보존해야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보면 경제가 가장 그 인프라라 할 수 있고 그 위에 이제 사회적인 어떤 문제 그거가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문화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정치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를 경제 문제로만 풀려고 하는 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이고 사회 문제를 사회적으로 풀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고 사회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를 경제적으로만 풀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역 소멸 문제를 인구 문제로만 보고 다른 어떤 정치적인 제도나 분권 시스템 도입 이런 데 관점으로 가지 않고 뭔가 균형 발전, 뭐 돈의 문제로 이렇게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굉장히 앞으로 이제 중요한데 지금 대학이 위기에 몰려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이걸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금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대학이 이제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저는 대학은 지금 기존의 시군 단위에 앞으로는 대학이 오히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군 단위 대학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농촌 지역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지역의 중소도시에도 고급 인력 그러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와 청년들이 거기서 창조적인 어떤 노력, 뭔가 학습도 하고 연구도 하는 그런 그 점이 각 그 시군별로 중소도시별로 있어야 지속 가능하지. 그것도 그 인근 몇 개의 중소도시가 함께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동원면 지역은 저희들이 굉장히 요즘 좀 이거를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독자적인 세원과 독자적인 사무와 또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그걸 최소한의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고 이거를 이게 지방자치법에 이게 시도 시군구와 함께 동읍면이 명시가 돼야 어떤 우리가 풀뿌리가 이제 자치가 살아나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화적인 병리 현상들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저는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동원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념적으로는 이제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단위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학 문제는 뭐 오늘 근본적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대안 중에 이제 하나로 논의될 수 있고 이거는 교육부가 이제 사실은 대학의 발전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도나 아니면 우리가 요즘 뭐 시도를 통합하거나 뭐 권역별로 이런 장으로 이게 이 권한 정책 결정권이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시도는 대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약합니다. 이러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데 미래의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데도 이거는 중앙정부하고 하는 거지 지역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대학 구성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법을 못 찾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대학에 대한 법률 재정권을 교육 재정권을 지방이 시도 시군구가 갖는 개헌이 필요합니다만은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제한적으로나마 우리가 지방 이양 일괄법이나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변화는 이루어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호면 자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생활 공동체, 마을 공동체 물론 그거는 우리로서 소망스러운 겁니다만은 이게 하나의
생활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치자치, 그러니까 마을과 동네에서 마을과 동네, 시군구, 시도, 대한민국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정치 자치제도에 대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게 이제 첨단 자치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이미 스위스는 이제 그걸 실현하고 있고 일본은 그 우리보다는 낫지만 생활 자치 영역에 좀 제한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이 이 일상에서 그 결정할 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이미 주민들이 합의된 내용과 결정을 루틴한 일들을 집행하는 역할로 해야 되지 중요한 결정권을 단체장이나 의원이나 공무원들한테 맡기는 거는 이거는 민주적인 어떤 질서상 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권자들이 이제 중요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어른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게 전도되다 보니까 지금 정치가 시민들, 주민들의 만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지금 돼 있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이게 되면은 이제 주민의 에너지를 발산도 하고 집중도 하는 이런 기능을 우리가 동원면 자치가 할 수 있고요. 동원면 자치 안에도 조례제정권, 그러니까 입법권도 있고 우리가 이제 아주 뭐 사법권까지는 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뭐 제대로 정말 한다면은 그 정도 역량이 될 수 있다면 좋을 법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입법권과 행정권은 동원면 자치 앞으로 자치제 우리 지역 정당을 구상하는 어떤 그룹에서는 이러한 그 정치 시스템에 대한 구상을 지금부터 이제 끊임없이 이제 모델을 만들어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첨자가 이래 보면 작을 소자의 밑에가 큰 대자입니다. 이게 첨자입니다. 그리고 위가 작고 밑이 크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분권화되고 하는 사회에는 지방과 주민과 시민이 있는 쪽이 권한이 크고 저 위에 이제 대통령과 그리고 공무원들의 권한은 작고 이게 이제 첨자의 의미가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첨단 정치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그동안 우리 대부분의 우리 여기 참여하신 계신 분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해 오셨는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표결형 직접 민주주의, 또 하나는 집회형 직접 민주주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동원면 자치의 주민총회라는 집회형 직접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 한편 그다음에 발안과 투표를 통해서 중앙정부나 시도나 시군구를 또 그다음에 동원면의 주요한 결정에 참여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발안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는 악셀레이터입니다. 기존의 정치인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주민들이 발안을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발안제고 일을 잘못할 때 브레이크 밟아주는 게 이제 주민투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밟으면서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주민에 의한 통제 시스템을 우리가 갖자는 게 바로 이제 우리 그 직접민주주의 운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구현하는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동원면 지역에서 딱 주민들에 의해서
쫙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런 거를 제어하고 정책이나 어떤 정치 결정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지역 정당은 다른 집권 중앙 집권화된 상태의 지금 기존의 정당은 전부 다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상태의 정당이고 지역 정당은 철저하게 지방 분권적인 시스템에 기반한 정당이 이제 등장한 타이밍이 이제 지금 왔다고 볼 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그 중심된 내용이 바로 이 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앞으로 지식 기반 경제, 지식 정보화 사회의 동원면 자치가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앞으로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지금 우리 중앙집권적인 체제 하에서는 결정권이 제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너무 한쪽 집단에 소수한테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 정보량을 수용할 역량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경쟁력에서 지금 대한민국 이제 지금까지는 왔습니다만 앞으로 경쟁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이게 읍면동이나 이게 이렇게 결정 양과 단위들이 많아져야 결정 단위가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지방에는 거의 뭐 결정하는 게 약하잖아요. 집행만 하잖아요.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가 전부 다 결정하고 있는 게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 약하다. 그래서 결정 단위가 촘촘하고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누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지금 TV의 화면의 해상도가 높은 거죠. 해상도가 낮은 거는 뭐가 이렇게 봐도 제대로 이렇게 화면이 제대로 좀 이게 실감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해상도가 높은 그런 시스템 결정단이 촘촘한 많아지는 우리가 한 3,500개의 행정 읍면동 동읍면 지역의 결정권을 가지면 바로 이런 정보량을 의미 있게 이제 가공하고 흡수하고 생산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이 힘이 이제 지역 사회가 점점 커지면 어쨌든 지식 기반 경제에서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어쨌든 발전이 또 이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을 갈 때는 사실은 동업면도 크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파트 단지나 이런 보면 통리 단위가 사실은 더 촘촘해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동업면부터 문제 시작하면서 그걸 좀 구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좀 저희가 좀 관심을 갖는 게 기후 환경 위기나 이게 생태 환경 위기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진짜 국가가 해결할 수 있나? 그리고 시도가 이런 기후 환경 위기나 이거를 뭐 탄소 중립 뭐 온갖 이야기 하지만 사실 누가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주민들이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은 동원면 지역에 우리가 자치가 제대로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우리가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 이런 문제, 물 문제, 폐기물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정말로 제대로 그 주민들 간의 합의 속에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덜러리 쓰는 방식으로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뭐 캠페인 하면 그 따라가는 방식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자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 있고요. 지방 소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뭐 오래된 이야기고 사실은 60년 전에 박정희 군사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때는 시읍면 자치가 사실상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는 중단됐지만 사실은 작동 안 하니까 거의 폐지됐죠. 이 용어가 사라진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88년,
89년도에 지방자치법 재개정할 때 그때 읍면자치가 폐지돼 버렸어요. 그때는 이제 군자치로 이제 그렇게 가버렸죠. 그러니까 자치가 주민들로부터 체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가 이제 공중에 붕 떠버린 겁니다. 원래 이 자치는 주민자치입니다. 근본적으로. 자치는 단체 자치이면서 단체 자치라는 것은 단체라는 형식으로 주민에 의한 이루어지는 게 자치입니다. 주민이 그 구성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단체 자치와 주민 자치를 구분하는 거는 이제 옛날에 독일에서 그런 거를 구분했는데 아직도 이제 그걸 구분하고 있는 행정학자들도 있고 그걸 채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무의미합니다. 단체 자치이면서 주민 자치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60년 전에 저는 새마을운동보다는 사실은 동읍면 자치 이거를 60년 동안 했으면 우리 어떻게 또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지역 소멸 이야기가 막 이렇게 소멸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은 최소한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굉장히 우리 자치가 동읍면 자치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미래 친화적이다. 이게 과거보다는 지방 분권 정치 체제는 굉장히 미래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사회 체제하고 굉장히 친화적이고 이거는 제가 인위적으로 시대 구분을 해봤는데 개헌이 되는 지방분권 개헌이 되는 순간부터 탈산업화 지방분권 민주체제 그러니까 박정희 군사정부에는 산업화 중앙집권 독재체제에서 87년도에는 산업화 중앙집권 민주체제로는 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고 갈등이 심해지고 약간의 뭔가 물질적인 거는 높아졌으나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려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역 소멸도 이런 과정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탈산업화 지방분권 민주체제로 개헌을 통해서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제 개헌도 지역 정당이 지방분권 개헌의 어떤 중심 어떤 의제로 아젠다로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권의 시대이지만 앞으로 전환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완전히 이제 기존의 시스템하고 새로운 형태로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재방면의 의식과 문화와 제도와 생산, 소비, 유통 양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작업이 또 지역 정당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고 뭐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는 탑다운 국가였다면 지역 정당은 바텀업 국가를 지향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청년들에게 사실은 청년들이 사실 주민이고 주민이 결정권을 갖는 이런 분권 시스템, 바텀업 시스템에 우리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지역 정당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 한국 사회에는 바로 이런 엘리트 관료, 엘리트 중심, 성자 독식 다수길 민주제, 중앙 집권제 이래서 막 지금 한국의 현상은 소용돌이 치고 누가 뭐 입을 대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또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조금 맞다 이야기하면 또 부정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 어쨌든 뭐 중립이라는 게 오히려 좀 어색한 이런 사회로 이제 막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고 이 권력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분권적 그 집권성 이게 이제 했을 때 이게 앞으로 국가와 지역의 앞으로 번영과 빈곤을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치는 한편은 마을 자치고 단체 자치면서 주민 자치다. 저는 자치가 어쨌든 주민이 자신의 공적 생각과 견해를 드러내는
최고의 공론의 장이 이제 주민자치고 마을자치인데 이 자치야말로 진정한 최고의 지역발전 동력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이제 밑에 거는 뭐 제가 그냥 뭐 그렇게 있는 거고요. 요 뒤에 거는 뭐 제가 지금 또 설명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자치제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잘 돼 있는 나라가 스위스고 그 가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직접 민주주의를 이야기한 많은 어쨌든 우리가 주장해왔던 것들의 대부분이 여기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거고 제가 갔던 데가 투르가우주에 이거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비쇼프 젤이라는 개마인대에 있는 분이 이제 대구로 2년 전에 한번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1년에 4번 국민 투표를 합니다. 최소 4번입니다. 그리고 각 평균 15개 안건 이게 이제 연방정부와 주정부와 개마인대 정부에 주로 하던 안건을 처리합니다. 주민투표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마인대 사무소에는 한 10% 정도 투표소 설치되는데 10%고 나머지는 이제 전자투표, 우편투표로 하고 이제 보십시오. 그러니까 투표도 정책적 사안을 결정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각자가 가진 주민들이 가진 자기 그걸 정책화해내고 그걸 정책적 사안을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뭐 핵에너지 폐기, 그 다음에 기본소득 이런 문제를 누구 유력한 대권 주자가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근본적인 변화는 주민들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마다 이제 뭐 어쨌든 우리 대표자를 선출하는 우리하고 같고요. 개마인대 총회에 대부분의 한 독일, 저 스위스 80%인데 1년에 한 2번 정도 하고 예산총회와 결산총회를 하는데 개마인대 그게 주민총회에서 개마인대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으로 총회에서 인정하면 스위스 국민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제대로 된 자치가 아닐까 싶어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누구보다 이 사람들 잘할 텐데. 그래서 집행기관도 우리처럼 동장이나 한 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합의제 집행기구로 한 이어는 6명, 둘레 7명이네, 그죠? 시장하고 있고 시장은 어떤 사람은 이제 상근직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어떤 데는 또 100% 이제 상근하는 거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비상근으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사무총장도 있고 뭐 이렇게 이게 주민들이 이제 직접 이제 2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 결정해가 하는 겁니다. 시장은 이제 상근합니다만은 거기에 공무원 몇 명을 뽑아서 사무총장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전부 다 주민총회에서 이게 우리로 봐서는 동업면 사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측면에서 재정에 대해서도 결정하고 복지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결정하죠. 주민보호, 안전, 건설 뭐 이런 건설 문제, 문화, 스포츠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사회 건강, 그다음에 환경 이런 것도. 그 전기요금은 이 집행부 7명의 집행위원회와 그 주민들로 구성된 에너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요금을 결정합니다. 자기 지역의 전기는 자기 지역이 생산하고 자기 지역이 생산 안 되면 인근 지역하고 함께해서 마을 회사를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하고 요금도 거기서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상수도 요금도 그렇죠. 이래야 주민들이 실제로 이제 유능해지는 건데 우리는 유능한 국민들을 갖고 있지만 제도가 없어서 전부 다 유능하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 여기가 주민총회의 학교 개마인대에 운영진들이 주민총회 참여해서 그 해에 학교 세율을 조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교장 교사도 그 작은 단위니까 이제 누가 교사로서의 적합한지 교장으로서 평소 인품이 어떤지 이런 걸 다 아니까 주민들이 선출할 수 있는 거고 아동들은 아동위원회이 되거나 해서 그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정도로 제 발표를 이걸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으로 뭐 제 이야기를 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소멸의 문제를 너무 뭐 지금 균형 발전적 시각에서 그리고 뭐 또 뭐 지금 정부 대책이 내놓는 것도 뭐 좀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몰핀 주사 주는 그러니까 1년에 한 1조씩 10년 동안 10조 풀어서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뭐 지역 소멸 대응 특별법을 만든다. 저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데서 지역 소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리고 그 바꾸는 작업의 선봉에 우리 그 각 지역의 시군구별로 지역 정당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뭔가 좀 구상하고 기획을 해야 이게 나라가 이제 반듯해지지. 지금 같은 상황에는 백날 이야기해본들 제가 볼 때는 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1시간 동안 그 자치 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창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박수 한번 쳐드리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궁금한 사항들 좀 질의응답을 하고 또 필요한 주제가 있으면 같이 좀 토론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능하신 분들은 그냥 화면을 좀 켜시고 얘기를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건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그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리기로 했는데 어쨌든 뭐 이창용 선생님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226개 지방정부 중에 절반 113개가 소멸 위험 지구로 지금 지역으로 선정이 돼 있는데 이 상태로 가면 급속하게 무너질 것 같아요. 지역은. 그런데 뭐 정부에서 뭐 대책을 내놓는 건 굉장히 미미하고 느리고 별로 뭐 혁신적인 안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어쨌든 이게 그중에 핵심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의 문제인데 정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돌파할 방법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카톡방에 올려놓게 됐지만 어제 몇몇 의원들이 이제 뭐 정치개혁법이라고 이름을 짓고 발의했는데 나름대로 좀 괜찮은 안은 담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도 나중에 좀 보신 분들은 같이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들이 있으시면 같이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들 없으신가요? 그 제가 좀 듣기로 이게 이제 이 자치분권 쪽하고 균형 발전을 주장하시는 분들하고 약간 그 비슷하지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혹시 그 분야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해오셨으니까 뭐 좀 그 뭐 그런 방향이라든지 기조 같은 게 왜 다른지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이제 처음에 지방 분권운동 또 자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뭐 그때는 이제 저희가 20년 전에 할 때는 IMF 이후여서 어쨌든 그 지역 간의 격차가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각 지역이 야 이래 가지고는 진짜 지역이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2000년대는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논의가 이제 민주적 지방자치, 그 다음에 지방 분권, 그 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이 세 가지 의제가 지역에서 막 서로 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때 이제 2002년도에는 그래도 지금 중앙 집권 체제에 문제 있다. 그래서 분권에 이제 좀 지방 분권을 중심에 놓고 민주적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을 같이 이제 고민해 나가자 이렇게 좀 이야기됐는데 보니까 분권은 그동안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분권이 좀 됐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특히 사실상의 분권은 일보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균형 발전은 이게 분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어음이라고 본다면 균형 발전은 현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놓고 보면 전부 다 균형 발전 쪽으로 다들 이게 관심과 시선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때 저희가 초기에 할 때는 분권하고 균형 발전을 병행한다고 저희들은 개념을 그래 가지고 있었는데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이거는 병행의 대상이 아니고 분권에 기반한 균형 발전은 의미가 있으나 분권하고 따로 노는 균형 발전은 진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한편에 우리가 균형 발전 정책은 뭐 이렇게 혁신 도시 공공기관 이전 이런 정책을 쓰면서 교육부나 또 저 기재부나 중소기업 벤처부나 뭐 이런 데서는 산자부나 이런 데서는 여전히 서울 수도권 집중 정책 그런 게 기반한 그런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어떤 때는 균형 발전을 이야기했다가 어떨 때는 또 서울 수도권 정책을 또 썼다가 이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그 핵심 멤버들도 없고요. 그냥 균형 발전은 또 균형 발전고 정책 몇 가지 내는 그거 이제 추진하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이 계속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는 또 서울 수도권도 인구가 집중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또 청년들이 집중이 되지만 너무 또 스트레스 받고 이제 하니까 이제 또 출생률이 또 저 또 완전히 떨어져 버렸죠. 그런데 뭐 그런 현상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방 분권 쪽에를 좀 집중을 더 해야 된다. 분권 자치 이거를 중심에 놓고 가야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정치 제도를 바꾸는 게 에, 중요하다. 뭐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그래도 균형 발전이 되게 생각하고 뭐 열심히 하는 분도 있죠. 대외적으로 내거는 거는 같이 내겁니다만은 어디가 중심이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강의를 집중해서 듣지 못하고 이제 뜨문뜨문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는 하지 못하고 드리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지역 소멸의 현안과 대안이 이번에 이슈이긴 한데 지방 분권이 되더라도 이 지방 분권이 궁극적으로 과연 지역 소멸의 그런 또 대안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점도 좀 들기는 하고요. 정말 지역 소멸의 핵심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원인에 맞는 대안들이 있을 건데 이제
행정기관들이 뭐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또 하나의 뭐 그 뭐 그런 수도권 드림처럼 막 대거 일자리나 그런 문화적인 것들 때문에 옮겨오는, 보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도심 지역에 집중되고 지방 지역의 인구가 적어진다라는 맥락도 있기는 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행정기관을 뭐 분산하면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점들이 좀 저는 좀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은 그래도 뭐 리빙랩이라는 것처럼 청년 리빙랩으로 이라는 프로젝트로 청년들의 그런 지역 지방살이, 이게 뭐 장기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의 MZ 세대들은 기존의 기득권들이 말하는 그런 그런 생활 리듬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자유롭게 좀 더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또 그런 또 청년들도 있어서, 지방별로 그런 청년 리빙랩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 보면 이주해서 뭐 단기간 살기도 하고 장기간 살기도 하면서 여러 그 안에서 지방 의제들을 만들어가는 것들도 볼 수 있어서,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로 좀 대안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좀 평소에 좀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핵심적으로 이창용 상임 대표가 생각하는 지역 소멸의 핵심 원인은 무엇이고, 그거에 대한 실천적인 여러 뭐 법과 제도와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대안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시민사회나 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면에서의 대안들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고 정말 질문을 받으면 제 생각을 제대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의 공공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 이거는 근본적 대책은 아닙니다. 이거는 워낙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인위적으로 이제 분산시키는 거지. 왜 집중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한 해법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지금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균형 발전 정책은 바로 그 공공기관 이전처럼 그런 현상을 보고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어떤 현상적 대책을 내놓는 거죠.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맥락은 왜 지역 소멸이 되느냐를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유출한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이제 부산, 대구, 광주, 대전도 서울 수도권으로 쭉 유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청년들이 왜 떠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왜 분권을 이야기하냐면 결정권과 권한이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갖고 있는 지역이 서울이 왜 그리 인구가 모이느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거는 중앙정부와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그 주변에 이제 의미 있는 정보들 뭐 여러분 모르시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그다음에 갖고 있는 그 어쨌든 사제 간에 또 어쨌든 친구들 간에 그러고 이제 회사나 이런 각종 자기가 소속돼 있는 기관들이 갖고 있는 정보 뭐 이런 차원에서 이 지방하고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지방은 집행하는 데 초점이 주어진 지방정부 집행합니다. 중앙정부 뭐 어떤 사업 보면 매칭 얼마 해서 얼마만큼 잘하느냐. 또 연말에 가면 어느 시도가 뭔가 이런 무슨 대상을 받는다. 그래가 또 인센티브 한 몇 억도 내려다 주고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청년이 왜 유출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청년이 자신의 꿈과 미래를 걸만한 어떠한 고급 정보와 그걸 생산해내는 장치가 지역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 원인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권화를 해서
각 지역에 의미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큰 어쨌든 맥락이고 우리는 분권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앙집권적인 체제 하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 아까 이제 뭐 이런 체제 하에서 청년들이 뭔가 리빙도 하고 뭐 농촌 지역에 가서 뭐가 또 그것도 이제 중앙 정부로부터 돈이 지속적으로 돈이 없으면 돈을 딱 끊었다고 하면 그것도 그 흐름들이 유지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라도 지금 구조에서 그래라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죠.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촌 지역이 우리가 지금 농촌 지역을 지금 이렇게 봐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원래부터 이게 자치나 이게 제도가 잘 돼 있으면 농촌 지역이 굉장히 지금 반듯한 지역으로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뭐 이렇게 바꾸는 새마을 운동이 아니고 주민들이 주민총회에서 자기들이 평생 살아온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자기들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지금 우리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아직 없다. 그럼 보조금 몇 푼 받아가 뭐 정부 사업 하나 해서 뭐 주민자치 뭐 이렇게 모임도 갖고 이거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자꾸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요즘 대구 경북에서는 제가 시군구 지역 모임을 만드는데 그 모임의 핵심은 동읍면 자치단체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 동읍면 지역에 뭐라고 할까요? 문화 역사를 기록하고 체록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조건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지금은 거기에 관심이 그동안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관심이 있어야 자기 동네가 어떤 지역인지 알고 또 뭔가 그런 제도가 있어야 귀농 귀촌 해온 사람과 원래 있던 사람들이 갈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갈등을 해결할 어떠한 제도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서로 간섭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갈등이 되면 그거는 회복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는 이게 이제 그런 부분 뭐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게 현실화할 수 있는 거는 역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이제 지역 정당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걸 주도해야 된다. 그 지역의 창조적 소수들이 이제 노력해가 이제 리더가 그래 되고 이제 주민들이 그게 동의하고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꾸준하게 축적이 돼야 이제 기존 정당의 벽을 넘어갈 수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면 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동읍면을 지금은 이제 시도 시군구가 이제 지방자치법 2조에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시군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3항에 동읍면 집어넣자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주민들이 우리가 이른바 민주사회가 이제 될 수 있는 최소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논의를 들으면서 조금 뭔가 약간 빠진 것 같은 게 좀 있어서 제 스스로 이제 질문인데 이걸 확실히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그 제 지역에서 있었던 재밌는 예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뭐냐면 이게 제가 있는 강원도 삼척 지역은 전국 뉴스를 탈 일이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최근에 이제 사회면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여기 이장 선거에서 자신을 찍어주지 않았다, 뭐 자신을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뭐 이런 이유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실제로 몇 달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도 듣고 너무 놀랐는데
그러니까는 뭐 자기를 도와줄 뭐 뒤에서 이렇게 다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도와줬고 이제 그 이장이 이 사람이 못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이제 전국 뉴스에 이제 짤막하게 실려서 뭐 못 들으셨어요? 여보세요? 예, 소리 괜찮습니까?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 무슨 저기 소음이 막 들어와서.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예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예를 그 방금 얘기하신 읍면동 단위로 자치를 도입한다. 근데 이런 이제 직접 선거를 들어온다. 지금 통리 단위에서도 훨씬 더 작은 단위에서도 이런 선거 과정의 문제점들이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이게 굴러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느끼는데 그런 거를 말하자면 읍면동 단위까지 더 낮춰서 이거를 제대로 된 어떤 선거를 통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읍면 동장들을 뽑는다고 했을 때 이게 제대로 뭔가 작동을 할까? 거기에다가 권한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권한을 더 많이 주고 그리고 그 주민들이 직접 그 자기들의 대표를 고수군에서 선출을 한다고 해도 될까? 심지어 사실은 제가 더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자면 기초자치단체장이나 뭐 시의원, 구의원 이 수준에서도 저희는 굉장히 이제 이 사람들 뭐 과연 정말 필요하기나 한가? 특히나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경우들은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대로 두는 상황에서 중앙에서 지방에 권한을 더 많이 결정권을 더 많이 주기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릴 것인가?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근본적인 선생님의 그 대표님의 문제의식. 중앙이 지금까지 자원 배분을 굉장히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쪽에 유리하게 독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방이 소멸된다라는 문제의식은 100% 공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내부 식민지화, 그러니까 중앙이 지방을 식민지 취급하는 이런 구조라고 저는 이제 항상 표현을 해왔는데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이제 굉장히 그 부분은 뭐 전혀 문제 제기가 없는데 그러면 해법으로서 과연 그 뭐 시도 차원의 광역지자체나 아니면 기초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만 준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빠졌고 그 권한을 더 많이 주는 게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어떤 전제 조건들이 갖춰져야지 어떤 일정한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지 선생님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뭐 스위스식의 이제 잘 돌아가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한국의 이런 현재까지 있는 그 자치 뭐지 지방자치제의 현재 모습과 우리 좀 이상향으로 제시된 스위스의 모습하고 말하자면 지금 현재에서 스위스 같은 모습으로 가려면 뭐 어떤 단계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중에서 분명히 제기해 주신 거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이 더 많이 이양이 되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공감입니다. 그렇지만 뭔가 빠진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보통 이렇게 길게 못하는데 제 생각이 이제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발표하신 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우리 모두의 좀 토론거리로 얘기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 선생님 일단 마이크를 켜고 얘기하시죠. 마이크를 켜주세요. 잠깐만요. 예, 됐습니다. 예. 예,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우리 김지영 교수님이십니까? 하여튼 선생님 책이 굉장히 많네요. 책이. 예. 제가 전직 교수입니다. 전직 예. 그래서 교수라서 이거는 말씀 우리가 많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주제입니다.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그래도 분권 운동하면서 늘 이렇게 이야기가 돼 왔고 한데 결국은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주민의 통제권을 이제 인정할 때가 됐느냐 아니냐. 주민들은 원래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민이 민주국가에서는 주민이
권력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힘이 지금 그동안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결정만 하고 책임을 안 지는 그룹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주민들도 사실은 권한을 가지면 책임을 집니다. 잘못 결정하면 그 지역이 내려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게 자치를 하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결정해가 잘못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니까 결정을 함부로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호 견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오늘날 같이 과거에는 그래 정보가 독점이 돼 있다 보니까 아니면 정보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실력 발휘하기가 어려운 사회였는데 지금은 어떤 정보도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장난치거나 이렇게 또 지역사회에서 한번 장난치면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주민총회나 이런 데서 그 사람 말하는 거를 보고 이미 다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집단들이 장난을 칠 경우에 완전히 그 지역 사회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하는 그 구조가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치제도의 그 문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이 이런 걸 가져야 기초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시도지사 우리 대구시에 신임 시장이 와가 뭐 시민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뭐 막 그냥 신나게 지금 뭐 작업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지 어쨌든 저 옛날 4, 50년 전으로 되돌아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통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제 시장이 되고 이런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제가 이제 지역에서 고민한 거는 만약에 주민들이 이런 어떤 그 장치에 평생 동안 오랫동안 이런 경험을 갖고 있다면 지금처럼 대구의 정치인을 뽑는 판단이 지금과 같을까? 저는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스위스처럼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는 연방제도고 우리는 지금 뭐 엄청난 중앙집권화된 어떤 그거는 연방적 민주국가고 우리는 중앙집권 국가이니까 저희가 이제 또 하는 거는 개마인데 그러니까 동언면 지역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번 해볼 수는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국에 뜻있는 사람들이 같이 노력해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야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심성이 자치가 제대로 되면 사람들의 심성이 부드러워지고 순해지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사람들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나 싶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런 그 이장 선거는 참 뭐 어떤 제도 하에 있었던 뭐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권한을 주는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권한을 가져오는 작업을 지역 정당 그룹에서 해야 된다. 가장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마 그 중앙행정 관료들이 그 내세운 논리가 아마 지금 김지영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그 논리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 중앙정부에서 재정권을 다 틀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지방에 주는 순간에 온갖 부정과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생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줄 수가 없다는 그 논리를 가지고 그 권한 이양들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균형 발전 예산으로 쓰인 게 1년에 35조였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읍면동이 우리나라 3,500개 정도 되니까 읍면동마다 한 100억 정도가 해마다 돌아갈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뭐 아마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좀 더 혁신적으로 사고를 했다고 그러면 그 100억 중에
한 절반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떤 자치와 균형 발전을 해볼 수 있을 건지 스스로 기획을 하고 좀 사업을 해보라고 했으면 좀 더 과실적인 변화가 있었을 텐데 한 번도 그런 실험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오해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돈을 지역으로 주는 순간에 온갖 갈등과 문제와 소용돌이에 휘말릴 거는 그런 거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실험들을 하면서 주민들의 자치 역량이라든지 민주주의가 좀 더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제 이명태 선생님 얘기하시죠. 예, 저도 뭐죠? 한 두 가지 정도 좀 여쭤보기도 하고 의견을 아까 앞에 김지영 선생님도 말씀해 주신 거 관련해서도 좀 의견을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한 가지가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까지 지금 이 자치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대단히 현재적으로 볼 때 잘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그 관련해서 그나마 좀 했던 게 아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하신 게 주민자치회 같아요. 예,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김대중 대통령 때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민자치회가 제가 살고 있는 익산에서 이제 29개 읍면동 중에 한 군데가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시범 운영되고 있는 아직 그 주민자치회를 볼 때는 뭐 이렇게 제대로 충분히 원래의 본 취지대로 많이 아직 숙성되거나 성장되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제가 듣기에 광주의 일부 구에서 실제 면장이나 이런 분들을 직접 선출해보는 어떤 시험도 좀 해봤고 일부 운영해본 사례들이 있고 전국적으로도 주민자치회가 꽤 잘 운영이 되는 그런 시범 지역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현재 오늘 말씀하신 것의 읍면동 자치라고 하면 그나마 좀 현재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주민자치회 정도인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좀 그보다 훨씬 더 나아간 그 상태를 말씀을 하신 건데 현재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그것인 것 같은데 혹시 주민자치회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가보면 우리가 좀 오늘 말씀하신 그런 모델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좀 실험 사례가 있다.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좀 있는지 그게 좀 일단 먼저 궁금합니다. 예. 이명태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음. 서울의 금천구에서 독산 3동을 동장을 그 공무원들을 이렇게 인사이동하면서 선출하지 않고 그 공모제로 해서 동장을 선출을 해서 또 적용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긴 했는데 구청장 바뀌면서 또 그게 그 제도가 없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역 정당도 이제 거대 양당 체제 안에서 사실은 A 아닌 B 안에서밖에 선택지가 없었고 이미 그들 안에서도 공천이라는 제도 안에서의 또 뭔가의 그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루틴하게 그들만의 그런 돌아가는 체계 안에서 뭐 정치인들이 선출되면서 갖는 그런 한계가 있고 주민센터도 지금 행정복지센터도 이제 동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면서 동장이라는 이제 조직 체계가 있지만 여전히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해당 동에 대한 이해나 애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의 주민자치회가 버튼업이 아니라 사실은 톱다운으로 내려왔고 지자체 간에 경쟁하듯이 사업을 만들어내고 찍어내는 형태의 주민자치회를 그러니까 사실 주민자치가 되려면 시민력이 기반이 돼서 뭔가 그들 아래로부터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의제가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 해야 해. 그래서 톱다운으로 내려지면서 우리 동에는 그러니까 행사나 사업 프로그램 위주로 가고 있어서 물론 있어서 좀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형태들의 시도와 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것들은 열려져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저는 시민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이렇게 적응과 그 구조화된 틀거리 안에서의 사고하는 것만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이루긴 많이 어렵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학교에서부터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배우고 있고 공론장에 대한 문화가 되게 익숙해요. 제가 옥소 폴리틱스라는 사이트를 단톡에 올려주긴 했는데 어찌됐건 그 정치 공론장이 온라인상의 그 프레임, 그 뭐죠? 그런 그 온라인상에서도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그런 실험들, 시도들, 그런 도전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 젊은이들을 를 정치에 입문하게 되는 플랫폼도 제가 한번 공유한 것 같기는 그런 플랫폼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고 또 있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그 시절에 그 상황에는 실패를 했고 그 여러 과정에서 익숙하지 않고 경험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보지 못한 사람한테 갑자기 권력이 주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쓸 줄 몰라서 겪는 시행착오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주면 안 돼라기보다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잘 갈 수 있도록 각각의 시민들이 또 시민력을 키워서 모니터링하고 또 힘을 보태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우리의 또 역할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대한 것들은 정말 그 동 기반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실패의 과정 안에서 뿌린 씨앗을 풀어놓으면 우리와 다른 국민교육 현장을 교육받은 우리 세대와는 다르게 민주시민 교육을 받은 다음 세대들은 좀 더 다른 실험들, 다른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한 발 내딜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좀 들어서 어찌됐건 자치 분권의 핵심은 자치인데 그러려면 시민력이 가장 중요하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오롯이 우리의 힘이 키워지지 않을까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어, 그럼 아까 그래 우리 그 이명택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우리 현실에서 좀 정말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뭐 지금의 현재 조건에서는 나름 의미는 있을 건데 저는 우리가 지역 정당을 이야기하는 우리 그 사람들은 지역 정당은 이 제도를 설계하고 기획하는 게 정당의 또 정치 지역 정당을 정하는 정치 그룹이 가져야 될 뭐가 좀 적거리 아닐까. 대부분의 문제는 제도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작은 데서 뭘 이렇게 해보는 거는 기존에 이제 시민단체들이 하면 되고 뭔가 이 제도 설계는 새로운 정치 그룹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아까 최아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봐서는 이제 단체장의 의지가 있는 데는 조금 하고 이게 제도가 없다는 거잖아요. 단체장의 의지 있는 데는 조금 더 낫고 그것도 다른 사람 바뀌면은 또 뭐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뭐 활동이 약해지고 뭐 이러니까 이제 저희 지역 정당도 그런 데서 나온다고 보고 저는 우리 위에 할아버지들 세대가 이제 60년 이전에 그래 73년에 우리가 해방되고 난 이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됐을 때는 그는 시읍면자치단체로 그때는 읍면이 자치단체입니다. 지금 시도나 시군구에서 지금 뭐 이렇게 사무나 세원과 관련된 게 이제 그때 이미 제정될 때 지방자치법이 제정될 때 이미 그 내용이 들어와 있고 그거를 2공화국 때는 한 1, 2년 정도를 제대로 한번 실시를 나름은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는 그거보다 못한 수준인데 우리가 또 지역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가 그냥 그거보다 조금 나은 형태에 만족하는 거는 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차피 새로운 기획을 하고 구상을 하는 집단이 이제 만들려고 우리가 오늘 이런 자리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새 틀을 짜자. 지역에서부터 여기서 그걸 안 해주면 누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생각에 동의할 만한 분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조금 나은 형태에는 지금 사실은 우리 지역 정당 입장에서 별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새로운 제도 설계, 그다음 기존에 또 처음이 아니고 이전에 했던 거를 60년 만에 이제 다시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좀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그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제 해방하고 첫 지방선거에 1952년에 시읍면 의회 선출을 했었고 그다음에 1956년 두 번째 시읍면장을 직접 그렇게 두 번 투표로 선출했다가 1958년부터 다시 임명제로 바꿨더라고요. 그건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전부 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제 박정희 군부 정권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멈췄다. 이제 지금은 아예 그런 상상 자체를 못 해본 지금 91년 이후에는 30년간의 이런 지금 있는 상태의 지방자치를 그나마 이제 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김지영 선생님이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찬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근본 취지는 공감은 하는데, 일단 현재의 시민들이 조금 상상할 수 있을 만한 철원 정도의 제도 개편이라고 하면 뭔가 좀 그 지역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의제로서 상당히 신선하고 현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조금 그런 의제로 뭔가 저희가 어떤 걸 제시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이제 읍면동 바로 자치제까지는 이제 조금 빠를 수 있겠다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김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지방의회가 저도 시의원을 두 번 했었는데 저도 항상 그런 자괴감이나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기초의회 수준이 이거 진짜 이래서 시민들이 기초의회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든가 이제 이런 말씀하시기도 하고 할 때 상당히 반성이 되면서도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익산시로 보면 한 28만 정도 도시고 1년 예산이 1조 7천억인데 시의원이 25명이에요. 근데 25명이 1년 동안 쓰는 전체 총 예산이 한 25억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규모에서 의회가 쓰는 돈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족함이 많지만 그 지방의원들이 그래도 그 시장과 단체장, 집행부가 가진 막강한 그 권한과 그런 것들을 그래도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의 어떤 대의기관으로서 정말 많이 그 25억을 쓰는 전체 예산의 가치에 비하면 충분히 둘만하다라고 이제 뭐 그 의원을 또 해보면서 좀 그런 느낌이 이제 있었었고요. 다만 그걸 어떻게 더 제대로 발전시키고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인가가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창용 선생님한테 좀 드려보고도 싶고 또 궁금하기도 한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지금 우리 한 7대3 뭐 대충 예산으로 보면 7대3 자치제인데 한 3할 자치인데 저는 5할 자치로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의 권한과 예산을 이양해줬을 때 정말 지금 이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저급한 여러 가지 그런 현실 속에서 제대로 될까? 그 권한과 예산을 이양했을 때 제대로 굴러갈까라고 하는 우려도 있지만 중앙정부가 저는 통제하는 것보다 지방에 나눠줘서 자치를 제대로 해보도록 하는 게 저는 훨씬 지금보다 훨씬 나라가 발전할 것 같고 정치가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그런 5할 자치 같은 것들을 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뭔가 제안을 해본다든가 하는 거 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요즘 좀 궁금하고 저도 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할 것 없이 계속 뭐 광역자치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다는 잘 모르는데 저도 광역자치도가 마치 어떤 지방의 자치를 좀 존중하고 어떤 수도권 중심의 이런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이 체제를 뭔가 상당히 변화시켜주는 좋은 제도인 것처럼 뭐 강원특별자치도 또 앞으로 뭐 전북특별자치도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또 하나의 말만 바꿔진 중앙 집권의 현실이 전혀 바뀌지 않는 말만 바뀐 또 그런 장밋빛 말 같아서 지역 정당을 어떤 지향하는 저희들이 그 지금 현재 정부의 중앙 그 양 당이 이야기하는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그게 정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뭐 균형 발전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리 개발도 해보고 예, 좀 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에 대한 좀 고민이 들어서 혹시 그와 관련해서 좀 드시는 고민이나 예, 좀 아시는 바가 있으면 그것도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좀 예, 그 앞에 그 세원 재정 국세 지방세 요 부분은 우리 그 지역 정당이 앞으로 이제 좀 지향하는 거는 지금 뭐 7대 3까지는 안 내려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고 이게 재정은 제가 볼 때는 이 그 국세 지방세 비율도 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과세권은 누가 갖느냐 이죠. 과세권. 그다음에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뭐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이제 뭐 재정 분권, 뭐 재정에 대한 또 세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돈을 집행하는 거는 그 국세가 어쨌든 집행하는 거는 그 중앙 정부가 4를 쓰고 지방에서 이제 6을 씁니다. 이게 처음에는 할 때 7.5대 2에서 이제 국고 보조금 뭐 이런 거로 해서 이렇게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를 적정하게 통제하는 그리고 또 사업을 하기 위한 거로 해서 이런데 실제로 집행되는 거는 거의 4대 6인데 지방이 6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동원면 자치가 이것도 그러니까 일단은 도입하되 그러니까 이게 경과 규정을 둬서 해당되는 지역에 조례를 제정하고 할 의사가 있는 지역부터 하도록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될 텐데 어쨌든 저는 그 6을 이제 시도가 2가 되고 시군구가 2가 되고 동원면이 2가 되면은 진짜로 제대로 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고 동원면 지역이 그 이 정도로 갔을 때 1년에 예산이 한 평균 300억 뭐 내외가 제가 지난번에 계산을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사실은 동원면 지역에 이게 세원으로 되는 것들은 지출이 전부 다 주민들의 생활과 관계되는 돈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동원면 자치 이게 제대로 되면 사회적 경제가 지금은 뭐 1%도 안 되잖아요. 전체 경제에서 0. 몇 %인가 그런데 하여튼 사회적 경제가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사실은 이 자치제도 도입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좀 고민해 볼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뭐 대구 경북도 지금 이제 거의 무산이 돼 가고 있습니다만은 부울경 뭐 광주 전남 그다음에 이제 전북은 또 이렇게 광주 전남하고 통합하는 것보다는 독자적으로 있으려고 하는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그 이게 분권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런 고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시도 통합 내지는 시도 뭐 특별지방자치단체 하는 거 이렇게 있는데 지금 대부분 저 부울경도 지금 무산돼 가고 이제 분위기가 이제 좀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런데 저는 지역에서 이게 분권 자치가 전제로 될 때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은 원래 이게 분리가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 전두환 정권 때 아무런 철학적 가치적 맥락 없이 막 그냥 지역 사회나 뭐 이런 요구에 의해서 기득권의 요구에 의해서 이게 대구 경북이 분리됐거든요. 원래 경북의 중심 도시가 대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같은 경제 생활권인데 분리되면서 이제 각종 많은 문제들이 이제 양산이 돼 버렸죠. 그래서 분리 자체도 이제 문제가 있었고, 또 이거는 광역은 경제권이 이제 고용이나 대학 정책, 뭐 어떤 경제 정책 이런 걸 고용 정책을 하는 데는 어쨌든 시도 지금의 이제 분리된 시도가 통합되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이것도 전제가 분권 자치를 특례로 하지 않는 한 이거는 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대한민국의 지금의 이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근본적 힘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동호민 자치가 훨씬 유의미하고, 여기서부터 축적된 에너지를 갖고 헌법 개정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30년 동안 30년 이상 동안 헌법이 안 바뀌었다는,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어. 1년에 한 번 정도, 몇 년에 한두 번은 바뀌어야 되지. 이게 강산이 3번이나 바뀌는데도 이 헌법에 글자 하나 안 바뀌는 거, 이거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많은 문제가 헌법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역 정당의 또 다른 어쨌든 앞장서야 될 게, 개헌이 지역 정당에서 내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예,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저 감사합니다. 양홍관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얼굴 좀 예. 보여주시죠. 예. 제가 이동 중에 막 계속 듣고 있어가지고 보여지나요? 반갑습니다. 예, 일단 다시 보여드리고 끄고요. 그 자치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자치력 이렇게 붙여보면, 이 자치를 위한 게 몇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게, 아까 이제 분권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그건 다른 말로 자주권이라고, 자기 결정권, 이게 이런 거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말로 자주권 또는 분권 또는 자기 결정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결합되어지지 않으면 자치력이 형성되어지는데 굉장히 큰 문제죠. 비어 있는 거죠. 공허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국가로 보면은 자위권이라고 하잖아요. 자위권은 이제 국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을 자치 영역에서 보면 복지의 것이다. 안정적인 삶의 영위를 할 수 있는 복지를 시스템화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이제 시민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시민권은 저는 시민권의 핵심은 그 사회의 공동체성 또는 사회의 협동 역량, 우회와 협동의 사회적 관계, 이게 이제 시민력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4가지 정도의 요소들이 자치력을 형성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고, 그 자치력을 형성해내는 데 있어서 선행적으로 저는 그 자주권, 자기 스스로의 자기 권력을 결정할 수 있는 권을 우선적으로 시스템화해내는 것이 나머지 부분들을 이끌어가고 또 안받침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아까 좀 분권이 좀 공허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되어졌는데, 저는 그것이 공허하지 않으려면 아까 같은 말씀드린 몇 가지 힘들이 자치권을 형성하는 힘들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창용 님이 제기하신 동은명이든 읍면동이든, 저는 입이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시스템을 바꾸는, 우리의 권력의 시스템을 바꾸는 굉장히 혁명적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서,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힘있게 또 뜻을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뭐 다른 분들 질문이나 얘기하실 거에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뭐 다른 얘기들이 없으신가요? 뭐 저희가 얘기를 시작한 지 한 2시간 정도 지나가는데요. 10시를 10분 앞두고 있습니다. 뭐 한 두 가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면요. 저희가 10월 말에 그 지역별로 좌담회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대구 같은 경우는 아마 10월 25일 날 모이시기로 26일입니다. 26일 날 모일 예. 예정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1월 5일 날 예정이고, 뭐 전북 같은 경우도 임영택 선생님이 준비 중이고, 다른 지역들도 충북 같은 경우도 조교 선생님이 준비 중에 있거든요. 해가지고 그런 모임이 다음 주 중에는 아마 공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에 떠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매번 이제 온라인만 하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모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근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오프라인에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이제 톡방에도 올려드렸지만 어쨌든 뭐 이게 법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은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정치 개혁을 우리가 요구를 해왔는데 이번에 어제 그 정치 개혁 고법이 패키지로 이제 제안이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뭐 국회 통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좀 혁신적인 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당국 개혁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5개 광역시도 1000명 이상의 그런 제한 규정을 아예 없애고 그냥 그 정당을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놨어요. 그게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면 우리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 지역 정당 같은 경우는 건물사를 타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국회의원 선출 같은 경우도 지금 47명이 이제 비례대표고 나머지가 153명이 그 지역구잖아요. 그 지역구 153명을 쪼개가지고 그 절반은 이제 지역구에서 선출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하겠다는 안이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면 비례대표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좀 완화를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원내 교섭 단체 같은 경우도 지금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추었던데 어쨌든 나름대로 좀 개혁적인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해서 입법 제안을 한 것 같아요. 해가지고 한번 올려놨으니까 지금 뭐 국회 5개 법안인데 3개밖에 안 올라와 있어가지고 3개는 올려두시니까 보시고요. 나머지도 뭐 확인이 된 대로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지역 정당도 이게 입법이 돼야 지역에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지 뭐 다음 주에는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질문이 없으신가요?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 들리시나요? 말씀하세요. 네, 말씀을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오늘 이청용 선생님 이야기 쭉 들으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방 분권에 대한 내용을 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까 윤호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정당의 지금 이슈화와 사회적인 어떤 인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10월 20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기자회견의 주요한 이슈는 5월 달에 이제 선거 전에 이제 지역 정당이 있고 그걸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판정을 좀 빨리 내려달라 뭐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기본 지역정당 헌법소원 하고 있는 정당 말고 지역정당을 좀 고민하고 있는 지역에 서울 아닌 곳에서의 어떤 목소리를 최대한 좀 담아보는 게 저희 목표이기도 하고 실제 지역정당 창당학교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더 잘 정리해서 좀 더 전체 신문이라든지 더 많은 분들한테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0월 20일 날 구체적인 어떤 계획안이 나오면은 이 카톡방에 좀 남기고 다음 줌 때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뭐 공지하실 거, 얘기하실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다른 게 없으시면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열띤 강의와 토론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늦은 밤까지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7번째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 고맙습니다.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